6.25 전쟁에서 우리가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공로는 아무래도 이승만 전 대통령, 초대 대통령의 공로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으로 정부가 수립됐는데 그때에 태평양 미군 사령관 메가더를 초청을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에 메가더 사령관이 축사를 시켰어요. 메가더 사령관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축사하면서 프레지던트 승만리, 우리 미군은 당신 나라의 국민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당신 나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축사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1년 반이 안 돼가지고 인민군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12만 군사가 전 전선에서 침입을 해오니까. 그런데 이승만한테 그 보고가 들어간 것이 10시 반입니다. 6월 25일. 10시 반에 자기 비서가 와가지고 인민군이 전 전선에서 침공을 하는데 이번에는 심상찮습니다.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중부전선, 동부전선, 서부전선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이거는 정식 전쟁일 것 같습니다. 그래 이승만이요 1시간을 나한테 주라. 방에 들어가서 1시간 기도했습니다.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서 11시 반에 미국 대사를 불러라. 미국 대사가 무초 대사예요. 무초 대사를 불러가지고 아무래도 이번에는 인민군이 전면 공격인 것 같으니 내가 기도하면서 4가지 원칙을 세웠으니 협조해 주시오. 무초 대사가 대통령 각하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4가지를 얘기했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넓혀지면 안 된다. 한국전으로 끝내야 된다. 첫째. 둘째는 우리가 전쟁 준비가 안 됐는데 국민 총력전으로 해야겠다. 돌멩이 들고 도끼 들고 북한은 소련제 전차 무기를 가지고 훈련받은 군이 내려오니 우린 당신네 나라에서 무기를 안 줬잖냐. 우리는 도끼 들고 돌멩이 들고 싸울 수밖에 없다. 국민 총력전으로 나가겠다. 셋째는 우리가 전쟁 준비 없이 이렇게 싸우려 하는데 미국하고 소련이 38선을 줄을 꺼서 우리나라 분단시켰지 않느냐. 차제에 공산군이 그걸 어겼으니까 이 차제에 38선 넘어서 통일을 시켜야겠다. 세 번째요. 네 번째는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미국과 유엔군이 우리를 무기를 지원해주고 도와주시오. 이 4가지를 제안한 거지요. 그래서 6.25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 다음날 2월 26일에 부하들이 심상찮으니까 저 부산으로 열차를 타고 피난 갑시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서울에 떠나면은 지금 일선에서 군인들이 싸우는데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니냐. 마지막까지 내가 붙어야지. 그래서 안 떠나고 있으니까 벌써 의정부까지 인민군이 진격해가지고 포사격 거리에까지 인민군이 온 거예요. 인민군이 청와대에다가 포를 쏴가지고
대통령이 죽으면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그래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지요. 그때 이 얘기 참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인민군들이 서울을 사흘 만에 점령을 했는데 막바로 내려가지 않고 사흘을 허비한 얘기 지난주일 얘기했지요. 근데 왜 인민군이 사흘을 허비했냐? 거기에 대해서 아주 학자들의 논란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1949년 4월 달에 김일성과 박헌영이 소련의 스탈린이 불렀어요. 스탈린이 김일성과 박헌영 불러가지고 이제 누구를 지도자를 뽑을까 테스트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헌영은 너무 똑똑해. 근데 김일성은 뭐 소련군 대위 출신이니까 시킨 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김일성한테 소련 주둔군의 지원을 받아서 인민공화국을 세우시오. 그리고 박헌영한테는 그렇게 참 고생해서 조선노동당을 일으켰는데 대선배인데 당신의 그 수고를 치하합니다. 그리고 입을 떼운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북한의 지도자로 스탈린이 정한 거이지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남조선을 우리가 공격해서 통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런 무기하고 이런 걸 다 지원해 줄 때 처음에는 거절했지요. 미군이 아직 있는데 미군이 철수하면 몰라도 미군이 있을 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949년에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이 자신감을 가지고 내려온 거지요. 그때 박헌영이 김일성한테 스탈린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서울만 점령하면은 몇십만의 공산당 당원이 전국에서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남조선은 제풀에 떨어진다. 큰 소리 친 거예요.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서울에서 3일간 머문 것이 전국의 노동당 당원들의 봉기가 일어나도록 기다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수십만 공산당원이 한때 100만에 가깝던 공산당원이 왜 봉기가 안 일어났느냐. 그 전에 1949년에 서울의 공산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홍민표입니다. 홍민표.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홍민표가 이 사람이 서울시당 지원 이 사람이 대표인데요. 그런데 홍민표가 1948년 5월 10일에 유엔이 결정하기를 남북 전체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해야 된다. 그 유엔 감시하에 조선 선거를 유엔에 결정했습니다. 이 5월 10일이요. 48년.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일성 정권이 벌써 토지 개혁도 하고 군대도 만들고 다 했으니까 유엔 선거 감시단이 오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만 선거를 하는데 서울시당 대표 홍민표가 상부에 박헌영한테 건의를 하기를 우리 선거에 출마해야 됩니다. 선거에 출마하면은 전국 국회의원 200명 중에 100명은 당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자기 상관이 자기 상관한테 연락해가지고 허락받아 주시오. 그러니까 박헌영이 그걸
받아보고서는 김일성하고 소련 주둔군 사령관이 스티코프하고 박헌영하고 김일성이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남조선이 5월 10일, 48년 5월 10일 선거를 하는데 남조선 남로당이 이걸 참가를 해야 되느냐, 참가를 안 시키고 거부해야 되느냐. 그걸 홍민표는 참가해서 표를 2분의 1은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고 올렸는데 세 사람이 회의해가지고 지시를 내렸어요. 선거를 거부하고 거기에 테러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켜서 5월 10일 선거가 안 되게 해라. 지시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홍민표가 너무 원통해서 대성통곡을 하고 3일간 밥을 안 먹었다 그래요. 3일간 안 먹으면서 대성통곡을 했는데 이러면 조선공산당이 망한다. 응? 절대 이러면 안 된다. 지금 출마하면은 전국의 당원들이 60만 넘는 당원이 있고 서울 시내만 열성 당원이 6만 명인데 공산당으로 출마하면은 100석은 차지할 텐데 이걸 선거를 안 하고 테러하고 폭동 일으키면은 어떡하냐. 통곡하면서 밥을 안 먹었다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주도 4.3 폭동이 5월 10일 선거를 반대하는 폭동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여수에 있던 14연대가 제주 4.3 폭동 사건을 진압하라고 파견하는데 거기서 이제 공산당 당원들이 군대를 돌이켜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지요. 그런데 여수 분란 14연대가 그걸 진압하러 가라 했더니 총불을 돌려대서 여수 14연대 반란 사건이 터지니까 그해 1948년 12월 1일에 이승만 정부에서 국회에서 무슨 법을 통과시켰냐면 국토보안법, 국보법. 우리 군대나 경찰이나 공직자나 국민 중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테러나 반란을 일으키는 적색 분자는 색출해서 처단한다. 이 국가보안법이에요. 보안법이 12월 1일에 통과되니까 공산당이 불법단체로 지정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지하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 1948년 12월 1일인데 1949년 6.25 나기 1년 전에 해주에 와 있는 박헌영이 지시를 내렸어요. 수류탄 10,000개를 구해가지고 서울시 핵심 당원 6만 명을 봉기를 일으켜서 4월달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남조선이 미군정이 통치 못하게 해서 9월 20일에 남조선 노동당이 주도하는 총선거를 하게 하라. 이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홍민표가 방공국보법이 통과됐는데다가 공산당이 지하로 숨어서 활동해야 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당의 지시니까 수류탄을 열심히 모으고 준비를 하는데 수류탄을 6,000개까지 모았는데 발각이 됐어요. 수류탄 6,000개가 전부 압수되고 조직이 체포가 되고 홍민표는 다행히 이제 몸을 피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상관한테 김삼룡이 박헌영을 대신해서 남조선 노동당 대표인데 김삼룡한테 이거 안 됩니다.
이거 9월 20일 봉기가 안 됩니다. 수류탄도 압수당하고 당 활동도 못하고 이거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김상용이 해주에 있는 박은영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서울시당 대표가 9월 10일 봉기가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이 무슨 지시했느냐 하면은 그 서울시당 대표 홍민표를 북한으로 보내라. 이 지시가 왔어요. 홍민표가 평양에 가면은 죽는 거거든요. 나를 제거하려 하는구나. 북한에 가도 죽고 남한에 있어도 뭐 뜻을 이룰 수 없고 그래서 9월 어느 날 자기 은신처가 을지로 사가에 대낮에 정장을 하고 을지로 사가에서 무교동 쪽으로 한낮에 거리를 걸으니까 그때 특수부 오재도 검사입니다. 이 사람이 참 애국자예요. 영락교회 집사를 했는데 검사예요. 오재도한테 연락이 왔어요. 홍민표가 대낮에 을지로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체포해라. 지시가 떨어졌어. 을지로에서 무교동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뒤에서 누가 홍민표 선생 아니십니까? 돌아보니까 오재도 밑에 있는 젊은 검사예요. 예, 맞습니다. 순순히 체포가 돼가지고 오재도 앞에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오재도가 신기해서 당신은 월북을 해도 되고 하는데 왜 체포하라 합시고 대낮에 길거리를 활보했습니까? 그러니까 홍민표가 말하기를 북한에 가면 벌써 박헌영 동지가 가 있는데 내까지 가가지고 또 신세 질 수 없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잡혀오게 됐지요. 그러니까 이제 오재도 검사가 그러면 자수하십시오. 그걸 전향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전향하는 것을 결정하겠다고. 그러니까 오재도 검사가 저녁 식사를 대접을 잘 하려고 국일관이라고 해요. 국일관. 좋은 식당이 국일관 있었습니다. 국일관에 예약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식방 하나 잘 비워주시오. 그러니까 이 홍민표가 아닙니다. 그런 비싼 요리집 말고 당신 집에서 식사 대접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홍민표가 그 오재도가 자기 집에 전화한 거예요. 네, 오늘 귀한 손님 모시고 갈 테니까 식사 준비해 놓으세요. 그럼 오재도 검사 집에 저녁 식사로 둘이 갔는데 밥상이 너무 허술한 거예요. 밥에다가 국에다가 김치에 간장 너무 그러니까 화를 내가지고 내가 명색이 서울당 위원장인데 이렇게 푸대접하냐? 가겠다. 그러니까 오재도 검사가 붙들면서 아내를 불러서 여보 귀한 손님 온다 했는데 왜 대접이 이래 허술하여? 그러니까 오재도 검사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당신 월급이 6만 원인데 11전금 떼고 애들 교육시키고 겨우 먹고 사는데 매일 손님은 데려오고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고 우니까 그 홍민표가 일부러 부엌에 가서 쌀떡을 열어보니까 뭐 빈독이요. 신발장에 열어보니까 제대로 된 신사화도 없어. 그래서 이게 오재도 그러면 이승만의 오른팔인데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구나. 감동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면 내가 믿고 자수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자수를 한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내 직계 신하가 부하들이 16명이니까 조직책, 군사책 뭐 다 있으니까 내일 하루 차를 내주면은 내가 16명을 다 한 자리에 모을 테니까 저녁 몇 시에 당신이 그 자리에 오시오. 그래 차를 내줬지. 그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갔더니 16명이 다 모였어요. 그 조선 남로당 공산당의 핵심 분자예요. 자기 인사하는데 나는 조직책 아무개입니다. 나는 선전책 아무개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공산당에서 전향한 사람 잡아다가 살해하는 책임자예요. 목을 베 죽이기도 하고 포를 떼서 죽이기도 하고 팔다리 잘라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거 참 무서운 사람인데 어제도 팀이 1년간 잡으려고 해서도 흔적도 못 찾았는데 그날 그거 와가지고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앉았더니 그 홍민표가 16명한테 쫙 설명을 한 거예요. 지난해 5월 10일 선거에 우리가 출마했으면은 100명은 당선됐을 거 아니냐. 그럼 김구 선생이나 조소왕이나 대통령을 세워놓고 우리가 이렇게 활동했으면 왜 우리가 불법단체가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우리 박헌영이나 김일성이 이걸 반대해가지고 불법단체가 되고 여수 반란 사건 또 사람만 상하고 제주 폭동 사건 또 사람만 죽지 얻은 게 뭐냐. 나 이런 돌대가리 지도자 밑에 있다가는 우리가 목숨만 희생당한다. 그래 나는 자수하기로 했으니 자네들도 잘 생각해서 자수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16명이요. 통곡을 하면서 전향서를 썼어요. 16명이 전원이 전향서를 막 울면서 전향했어요. 그리고 밑에 조직들을 전부 전향시키자. 그래서 1949년 6.25 나오기 7달 전에 조선공산당 33만 명이 전향했어요. 33만 명. 그리고 나머지 전향하에 있는 특수조직반, 군대 조직반, 경찰의 조직반, 이 사람들은 전향을 안 했는데 다 조사를 해가지고 290명을 체포해가지고 구속시키니까. 근데 1919년에 12월 가서는 남조선 노동당이 거의 화해가 돼버렸습니다. 북한이 그걸 잘 모르고 그 다음에 6월 25일에 남침을 해가지고 전국에 봉기가 일어날 줄 알고 3일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 역사를 보면요, 그 사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본문 말씀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마주서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전쟁은 창과 칼에 있는 게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북한이 원자탄, 미사일 그러지만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전쟁은 원자탄이나 무슨 미사일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렇게 살아남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우리가 6.25 때 망할 수밖에 없던 나라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그 말씀 그대로 대한민국이 지켜진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셔서, 왜냐? 통일도 하나님의 속한 거니까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 공산당, 다 김일성 체제는 다 물러나 버리고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돼가지고 예수 잘 믿고 경제 건설해서 세계 존경받는 대한민국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우리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그래서 우리 신광두레교회는 1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뭡니까?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교회, 신광두레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변두리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